박수로 우리가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선정지침 하면 알면 알수록 이렇게 좀 어렵고 그냥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할 때마다 자꾸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아서 해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또 여러분들이 하면서 1년, 2년, 3년 하면 또 다 알게 되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육을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 시간이 한 8시 반 정도까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선정지침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대전에서는 제가 보통 5시간, 6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 했다 이렇게 할 정도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8시간은 좀 해야 뭐 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엑기스가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내용이 중간에 좀 넘어가도 되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따가 쉬는 시간 내지는 끝나고서 제가 잠시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것은 공사 및 용역 입찰 전문가 과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딱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관리규약에 우선한다. 요거 하나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과 행정규칙, 우리 사업자 선정지침이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는 항목이 생겼을 때는 선정지침이 일단 우선이다. 그래서 선정지침을 위반한 관리규약은 관리규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정지침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게 틀립니다. 지자체는 선정지침상 절차상 위반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해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했을 때에 이 선정지침의 절차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가서 결정을 보기 전까지는 무효다 아니다 결정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자체에서 이건 절차상 위반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한 발 더 물러서서 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선정지침이 2010년도에 최초 생기고 나서 2018년 10월 30일까지 2018-6145가 나오는 동안 수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그때그때 변화할 때마다의 어떤 특징 이런 내용들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 이런 내용을 논할 시간은 아니고 그냥 본문에 관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정지침 자체는 말 그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지침에 대한 기준이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 뭐냐? 한마디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대상은 딱 얘기하면 의무관리단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무관리단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배웠던 의무관리단지 하면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지역난방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150세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경우는 다 이 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지침을 적용받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전이나 세종이나 물론 광주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주거용 오피스텔 300세대 플러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플러스 빌딩 60세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지침을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경우는 지침을 적용을 받는데 어떤 부분만 받느냐? 공동주택 관련해서 의결할 때만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 근무하시는 분은 소장님들 머리가 정말 아프죠. 그래서 규약을 하나 만들 때도 참 어려운 부분은 있다. 어쨌든 오피스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사무용 오피스텔이든 대상이 아니다.
빌딩도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의무단지는 이 지침을 굳이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침이나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 예외조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 진단업체 선정하고 하자조사 업체 선정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에 돈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하자 진단업체 선정하는 거, 하자 진단과 관련해서 소송 대리인 선정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또는 하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이 소유자들이 별도로 그들이 걷어서 할 때는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표준관리준 측에 장기성 충당금 쓰기 전에 소유자가 기한 잡수입을 뭐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다. 하자 진단 및 여기 나온 소송 자금 쓰겠다라고 명시가 되면 일부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준칙에 이제 그렇게 명시된 데가 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아파트에 돈을 쓸 때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돈을 안 쓰고 소송하는 사람들 또는 하자 진단한 소유권자들끼리 별도 돈 거다 하면은 아파트 돈 안 쓰니까 당연히 상관없지만 아파트 돈을 한 푼이라도 쓴다. 무조건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회계감사업체 선정하는 거. 이 회계감사업체 선정하는 것은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이렇게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업체 견적서 2개 받아서 처리하셔도 언제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이 아닌 보조금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단 100% 지원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 30% 한다. 이렇게 뭐 30%든 10%든 들어가면 지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무조건 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재 등 보험공사에 대한 것들. 자, 화재나 보험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보험금이 나와서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의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지침을 적용하는 쪽으로 좀 적용을 해주시고 아파트로 들어오지 않고 그 업체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 어린이집 선정하는 거,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하는 거,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뽑으라는 얘기냐? 관리규약서에 나와 있는 뭐 업체 선정에 걸쳐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해서 선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중개기업체 설치하는 거나, 사업주체, 관리주체 선정하는 거, 사업주체 당시에 주택관리회사 선정하는 거, 이런 것은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조항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아직은 유권 해석이 나온 게 특별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침을 적용할 때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에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의 뜻은 뭐냐면 주택관리업자를 최초 사업주체 관리 때 적용할 때는 이걸 적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건설사가 우리 그 주택관리업자 당신들이 와서 관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업체가 주택관리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청소, 경비 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때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왜? 이 입주자 대표 역할을 누가 하니까? 사업주체가 대신하니까. 사업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회사, 위탁사가 다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침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관리주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리주체는 몇 가지 얘기하면 자치관리일 때는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인 거고 위탁관리회사에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인 겁니다. 사업주체 관리 당시에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관리 당시에 업체 선정 잘못해서 문제가 터졌다?
건설사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건설사가 위탁회사로 구상권 청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포괄 이임장, 뭐 건별 이임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법원에 갔을 때는 요게 해석 자체가 요 정도의 내용을 아직은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로부터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포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찰 공고를 낼 때도 어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누구 대리인 관리상 누구 이런 형태로 입찰 공고를 지금 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현재 3조에 보면요. 전자입찰 시스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시스템이 가능한 데가 K아파트,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K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청에서 하는 이 전자입찰 시스템이 두 번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세 군데에서 전자입찰을 진행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느낄 건 뭐냐면요. 전자입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격심사 입찰이 전자입찰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은요. 적격심사 입찰도 전자입찰이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입찰하는 게 최저가, 최고가만 됩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속에는 적격심사 입찰도 이제는 전자입찰이 가능하게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약간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 입찰은 무조건 전자입찰 안 된다.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요 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4조에 보면 입찰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입찰의 방법에 크게 입찰 경쟁의 종류는 우리 지침에는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지명 경쟁이냐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지침에 대한 것들을 이 입찰의 종류에 관한 것들이 2014년도부터 우리가 조선일보에서 막 그냥 뭐 비리가 있네 뭐 있네 때 가장 많은 과태료를 양산해냈던 게 중에 이 바로 입찰 공고의 종류에 관한 것들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일반 경쟁 입찰,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면허 등록 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다. 자, 면허 등록 신고만 마치면 어떤 팀이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 경쟁 입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한 경쟁 입찰은 뭐라고 해놨느냐? 사업 실적이나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 경쟁에서는 딱 제한 요건은 딱 세 가지만 있는 겁니다.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인데 이것에 뭐라고 했어요? 하한만을 정한다 했어요. 하한만을 정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금을 정하는데 자본금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 뭐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예전에는 2015년도에 선정집 바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입찰을 이렇게 냈대요. 자본금 2억 5천만 원 이상 3억은 2억, 3억은 이하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자본금은 하한, 다 여기에 나온 제한 조건은 하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한. 예를 들어서 상한도 정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돼요? 뭐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에서 13개 단지 관련한 회사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한만을 정하도록 해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은 아니 된다.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의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300세대 이상이면 그냥 300세대 정도의 수준을 레벨을 걸면 되는 거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뭐 승강기 뭐 설치공사 면허 내나 이런 것들이 다 과도한 내용 속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 경쟁할 때는 요 세 가지에 제한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 실적을 뭐라고 했냐면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산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이래요. 입찰이 끝나는 날을 기준점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실적을 제한할 때는 최근 3년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5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24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5월 24일이 예를 들어서 서류 접수 마감일이라고 계산을 우리가 잠정 약정을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1월 1일, 21년도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잖아요. 지금 24일까지 실적은 무조건 플러스 알파.
플러스해서 20년, 19년, 18년 몇 년도? 몇 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8년 1월 1일부터 21년 5월 24일까지의 실적을 우리 뭐라고 한다? 3년간의 실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실적은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36개월 이렇게 플러스해서 실적을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실적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난 거, 완료된 실적만을 실적을 한다. 계약 중인 거, 이런 건 실적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3년간의 실적을 얘기할 때는 3년 안에 실적이 있으면 되는 거지 3년치 실적을 채워오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또 한 가지 실적을 얘기할 때 3년의 실적인데 청소 계약을 하는데 어디는 1년 단위 했고 어떤 데는 2년 단위 했어.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하면서 A 업체가 1년 단위로 3번 했어. 이건 실적이 한 건이에요. 3건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해석할 때는 3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건수로 따져준다. 단지별 건수. 연도별로 뭐 계약 종료된 게 3건이 됐다. 그럼 3건이 되는 거예요. 2년 단위 했다. 그러면 한 건은 했고 한 건은 진행 중이야. 그러면 몇 건인 거예요? 한 건 한 거지. 2년 단위 했으면. 이렇게 완료된 실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관리 실적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 말이 빨라요? 안 빠르죠? 예, 호응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유지보수공사. 그러면은 그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면허. 이것만 원하면 되는데 갑자기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있는데요.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장방수, 지금 미장방수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미장이란 말 하면서 다른 말 쓰는데. 예? 예,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장방수 N 도장공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 미장방수 N 도장공사 면허업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또 과도한 제한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를 하나 낸더라도 미장 N 방수공사 엔드 시설물 유지관리업 지금처럼 내면 또 엔드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미장방수 N 도장공사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이게 면허 하나를 내는 것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허 낼 때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거, 정보통신공사법상에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하나 더 따져봐서 내셔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술 능력인데요. 기술 능력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공법, 설비, 성능, 물품을 포함 또는 이것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자, 예전에요. 2015년도 선정팀이 받기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 기술 능력 그럼 기술자 입고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공법과 설비와 성능, 물품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거 역시도 기술 능력으로 인정을 한다. 하다 보니까 기술 능력에 대한 해석이요.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가능하시면 그냥 저는 기술자 정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좀 전에 미장방수 도색공사 막 이러니까 갑자기 공법들을 해가지고 A공법, B공법 막 나와갖고 막 하잖아요. 또 공법을 가지고 기술협약서 내놔 어쩌고 하면서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해진 문제로 되는데 이 공법 갖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입찰을 내시더라고. A공법 또는 B공법 또는 C공법 갖고 있는 업체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A공법 그리고 B공법이 가능한 업체 뭐 2개 정도 묶었다. 이게 서로의 어떤 반대적인 특성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또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내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내셔서 기술 능력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것을 나는 기술 능력이라고 냈는데 기술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제한을 했다라고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선정팀 관해서 지금 소장님을 좀 몇 년 하신 분들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좀 이해 가실 거고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또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기술 능력의 내용을 볼 때는 공법, 설비, 성능, 물품이라는 것들이 기술 능력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낼 때는 가능한 기술자 정도에서 정하고 공법 정도 가는 거 이런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낼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확인하고 좀 내십사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지명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은요. 제한경쟁의 기술 능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데 여기는 특수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 경쟁할 때는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지만 지명 경쟁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상자를 지목해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명 경쟁 입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공법, 설비, 성능,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고 10개 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이상 업체를 지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전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5개 미만인 경우는 모든 업체를 지명해서 지명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명 경쟁 입찰은 그냥 없다 생각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요 지명 경쟁 입찰이라는 이름을 들고 입찰했다가 문제 생긴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한 경쟁과 일반 경쟁 입찰에서 진행하는 쪽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가장 좀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하한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과도한 제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사업 실적은요. 적격 심사의 평가 항목으로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실적이 제한 경쟁의 사업 실적이잖아요.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한 경쟁의 사업 실적과 이게 적격 심사의 사업 실적은 틀려요. 틀린데 제한 경쟁의 사업 실적을 썼다고 하면 그걸 갖다 적격 심사에 그냥 사업 실적으로 쓰는 것도 특별히 하자는 없다. 이런 정도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3년간, 자, 3년 안에 있기만 하면 되고 완료된 실적이다. 임의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3년의 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3년을 줄여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3년을 늘려서 하는 것도 안 돼요. 특정 연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3년간의 실적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뭐 계약의 목적물 그다음에 기술 능력 제한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한 경쟁의 사업 실적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3년간의 실적이고 완료 실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적격 심사의 업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그리고 10건 이상은 이건 무조건 만점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적격 심사의 입찰과 제한 경쟁의 이 사업 실적의 의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틀리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데 우리는 500세대 이상이야. 근데 우리는 제한 경쟁 요소는 아니지만 적격 심사표에 500세대 이상 몇 개 단지를 점수화하고 싶어. 이거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국토부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적격 심사의 업무 실적도 실적 자체는 다 완료된 것을 실적으로 본다. 10개 이상이면 적격 심사의 업무 실적은 만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개 이상 만점인데 우리는 5개 이상도 만점 줄 거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5개 이상 만점 이렇게 줘도 다 가능해요. 근데 10개 이상이면 무조건 어떻다? 지침상 무조건 만점 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한 경쟁 입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의 법률에서 기술 능력이 뭐냐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을 좀 드려도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특수한 기술, 보유 상황, 뭐 공사 실적 이런 것들 다 기술 능력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여기 나오는 뭐 산업표준화법이나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물품들도 기술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말씀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수의계약은요, 여기에 나온 조항이 이제 10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10가지 조항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은 드립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어떤 몇 가지를 충족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요 수의계약 대상이다. 그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인데 우리는 입찰 가고 싶다. 그럼 당연히 입찰 절차대로 선정팀 절차대로 가셔야 된다. 근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 하면은 견적서가 몇 개 필요하냐? 몇 개 필요해요? 견적서가 몇 개 필요해요? 몇 개? 3개? 여기 3개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써 있는 게 없어요. 몇 개 필요해요? 1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2개라고 써 있는 건 저 6번에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 할 때만 견적서 무조건 2개 이상이고 나머지는
많을수록 합리적이죠. 그러나 꼭 몇 개 있으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견적서 하나만 있어도 특별히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견적서 2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자,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지침, 수익계약이 그냥 대상이다. 금액이 얼마이고 요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얼마이고 상관없어요. 견적서 몇 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공산품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관리사무소의 기술력으로 간단만 하게 해서 우리가 설치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공산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외부 기술자에서 기술력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산품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경 있잖아요. 나무 구입하는 거. 조경, 수목 구입하는 것을 이걸로 공산품으로 인정해서 가시는 분인데 그건 공산품이 아니다라고 국토부 해석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의 수지본반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 한 업체밖에 없잖아요. 그 업체가 그냥 수익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 등 대학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거. 생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보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약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걸 문구로 봐서는 당연하긴 하지만 제가 거꾸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광주에서 자기 혼자 생산한다고 전국에서 자기가 생산자고 내가 혼자 보급한다고 얘기해서 떨컹 계약했더니 알고 봤더니 저기 순천에서도 누가 팔고 있고 대전에서 팔고 있고 서울서 광주 다른 경주나 이런 다 팔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밀어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 특정인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다는 거. 그걸 확인 안 하면 나는 특정인을 밀어준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꼭 염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서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보세요. 본 공사의 동질성이 유지되거나 하자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공사를 이거를 갖다가 추가적인 수익 계약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공사를 끄집어와서 여기다가 포함시켜서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도장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은 몇 퍼센트 범주까지 수익 계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5억이면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그죠? 5억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수익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금액이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7천만 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침대로 해야 된다. 지침대로 하기 싫으면 깎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5천만 원 깎아서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을 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4월 1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CCTV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100대를 추가로 설치했어. 100대를 설치했어. 100대를 설치하고 딱 끝났는데 5월달 딱 돌았더니 입주민들이 막 민원이 들어왔어. 왜 우리 집 앞쪽에는 설치 안 하고 니네 집 앞쪽에는 설치했냐고, 우리도 여기다 설치 더 해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러한 경우에 범위는 보니까 10% 범위는 돼. 그랬을 때 과연 그 업체가 수익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왜? 공사의 시기가 어떤 거예요? 종료가 된 거예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무슨 공사예요? 새로운 공사다. 만약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가능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장선상에 있는 공사, 마감공사를 위한 공사, 이 공사가 끝나냐 안 끝나냐에 따라서 10% 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된다. 아까처럼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공사 계약관이 끝났으면 여기까지 끝나고 정상 끝나는 거잖아요. 4월달 끝나서 5월달 들어와서 하루라도 지나서 만약에 10% 범죄라고 해서 이거를 수익약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6번째.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근데 300만 원인데 뭐라 했냐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 했어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했으니까 포함하면 얼마까지예요? 330만 원까지. 포함하면 330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저한테도 전화 오시면 어떤 분이 320만 원인데 이게 수익계약 대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맨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부가세 포함했냐 아니냐 맨날 물어봐야 돼, 저도. 그걸 파악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견적서 2개 이상을 받은 경우 있겠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견적서 2개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적은 금액을 했을 때 수익계약 했는데요. 그러면 견적서 어디 있어? 그러면 2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견적 2개 만들어 놓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했는데 한 놈은 400만 원이고 한 놈은 3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 왜? 하나만 300만 원이면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견적서 2개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 안 하고 딴 금액으로 수익계약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견적서 하나 더 받아 하지. 그러면 굳이 그걸 왜 물어보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견적서 2개를 받는 부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사나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있다. 저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짜리 쪼개서 수익계약 가능한 거니까 300만 원씩 쪼개서 계약을 해버렸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년 단위 계약을 했어. 근데 300만 원 미만으로 하려다 보니까 2달 단위로 계약하면 300만 원 미만 될 것 같아. 그 1년짜리 계약을 계속 해오던 거를 2달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치 위반했다고 거꾸로 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마철이야. 이제 뭐 6월달 되면 장마 시작되는데, 장마가 딱 시작되는데 지금 101동 7, 8 라인 10층에서 비가 샜어. 그 집에 얼른 보수공사 해줬어. 그 다음날 봤더니 요번에는 105동 3, 4 라인 5층에서 세고, 그 다음날은 또 어디서 세고, 한 달 봤더니 한 4천만 원 나왔어. 업체 한 업체한테 다 줬네? 나중에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시기하고 물량을 나눠서 줘버렸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저 지치 위반했는데 누가 가서 문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가 오고 있고 우리가 이걸 정한 어떤 정황,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재를 해놔야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게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해당 업체에 잘못 밀어준 걸로 과태료 처분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공사금액 10,000원짜리인데 이거 대표 의결 받은 이런 거 국토부에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국토부 물어보면 국토부에서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뭐라고 해요? 의견 거치라고 그러죠. 근데 저것보다는요. 예전에 한 2년 전 2016년도 16년도? 예, 16년도에 선정기준 나올 때 행정예고상에 그런 게 나온 게 있었어요.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대표의 의결을 거치면 이렇게 대표의 의결이 아니라 위임해서 대표회장 정결체라면 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는 거는 공식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다만 소장님들이 하실 때 대표의 회의록에 그걸 하나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 회장님 이렇게 결제 맡아서 그냥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대표에서 위임해서 넘겨주는 형태라도 하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째. 일반 경쟁이나 제한 경쟁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최초로 입찰에 붙여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예전에는요, 일반 경쟁 입찰을 2번 유찰되면 수익계약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한 경쟁 입찰도 역시 2번 유찰되면 수익계약 된다. 그런데 한 번에 일반 경쟁, 2차는 제한 경쟁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일반 경쟁이 2번 유찰되거나 제한 경쟁이 2번 유찰되면 이거는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만약에 2번 유찰했는데 우리는 3번째, 4번째도 계속 입찰을 보고 싶어. 입찰 보면 돼요. 상관없어요. 수익계약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최초로 입찰에 붙여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입찰 공고문상에 1차 입찰 보면서 제한 경쟁 요건을 자본금 10억 이상, 2차 때도 자본금 10억, 근데 3차 때 가서 갑자기 자본금 2억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업체 다 줄 거 아니에요. 그 입찰에 붙여진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나중에 가면 이런 상황 나옵니다. 1차에 10억을 줬는데 2차는 우리가 약간 완화해서 자본금 5억 하겠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3차 때 수익계약할 때는 2차 때 완화된 그 자본금 이상으로 계약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대답이 없어서 이해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 간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예. 자, 8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 의견을 청취한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이나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표의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한 경우 이때는 수의계약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계약에서 평가하는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계약에 보면 여러분들 평가하는 절차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경기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그냥 저 선관위한테 해가지고 뭐 만족도 평가하는 서류를 세대별로 다 돌려갖고 받아서 뭐 어쩌고 막 이게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 나와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냥 10분의 1의 이의제기 받는 걸 그냥 만족도 평가를 보겠다고 해서 넘어가는 단지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안 나와야 된다. 만약 진행 과정에 10분의 1 이의제기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주택관리업자는 반드시 첫 번째 절차는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 첫 번째 의결하고 두 번째 10분의 2 이의제기를 받는 과정이 뭐 규약상 10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공지할 사항 다 있고 그런 내용을 거쳐가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세 번째 3분의 2의 대표의 의결로서 어떻게 해요? 재계약 절차를 완료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 구성원에 대한 개념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관리계약상에 뭐 구성원이 20명이다. 그러면 구성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 뽑히면 뽑힌 인을 구성원 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명의 아파트 관리계약상의 구성원이다. 그러면은 3분의 2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20명 곱하기 2 나누기 3 하면 몇 명이에요? 14명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4명 이상이 뽑혀있으면 뽑혀있는 인원이 뭐다? 구성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20명의 그 관리계약상 돼 있는데 뽑혀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6명 뽑혔다. 그러면 구성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6명. 16명이면 과반수 찬성 몇 명이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9명. 그 다음에 16명의 3분의 1을 의결한다. 그럼 16명 곱하기 3분의 2 하면 나온 인원이 찬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계약 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죠. 16명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어디 놀러 가서 이사 갔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표가 13명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족수가 구성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명이 조건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20명으로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20명이니까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11명이다. 그러니까 13명이 있다면은 11명 이상이 찬성해 줘야 된다. 회의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요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에요. 만료가 예정인, 만료가 돼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이란 그 의미는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뭐 저수지 청소해서 이틀 작업해서 청소 끝났어. 이 업체를 갖다가 요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서 하는 절차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속적인 과정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로서 이제 기존 사업자인데 공사사업자를 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사업자 뭐 하자, 장기, 일반 수송공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업자를 제외한 그 팀의 기존 사업자들 중에서 사업수행 실적을 어떻게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평가해서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어떤 걸 평가하는 게 이 업체가 뭐 우리가 평가표가 있는데 어떤 평가표에서 몇 점 이상이면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됐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평가하는데 몇 달 전에 평가할 거고 몇 점 이상이면 그 평가를 통과한 걸로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특성들, 그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점수 줬을 때 몇 점 이상이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규약에 정한 절차대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가 끝났다. 그 다음에 대표에서 과반수 의결하면 이걸로 수의계약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및 용역사업자 이런 것들은 공사를 뺀 거니까 여기서는 기존 사업자는 이걸로 가는 거고 주택관리업자는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다. 자, 이 조항에서는요, 여기다 뒤에 등자가 붙으니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막 대표이 급하다 그러면 다 이걸로 계약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 여기 얘기하는 것은 천재지변, 뭐 자연재해 발생,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이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경쟁 입찰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해서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조치 후보고 하면 된다는 게 선조치 후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선조치 후보에 가는 것들도 막 긴급사항이 터졌어. 지금 뭐 소화전이 터져갖고 막 업체 들어와서 빨리 해야 돼. 이거 언제 입찰 볼 수 없잖아요. 업체 들여서 바로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한 걸 갖고 왜 네 맘대로 수의계약하냐 그러니까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치하고 후보가 가능하다. 그 후보가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대표회의 할 때 그 내용 긴급히 올리면 되고 일단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래도 대표님들한테는 문자 다 띄워서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조치하고 업체 긴급 데려다가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가지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를 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별표 7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인 게 있고 관리처가 계약자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자의 명의로 입찰 공고도 하고 그 우리 K아파트 가면 그것도 인증서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그걸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별표 7에 입찰의 종류 방법 참가자의 제한,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대표의 의결을 거친다. 자, 대표의 의결을 거친다. 어떤 아파트 갔더니 대표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끼리 알아서 결정하신 걸로 우린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대표에서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보수업자 선정은 입찰 대표 선정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따라서 가져야 되고 감사는 입찰 참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입찰 진행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꼭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시려고 하신 분인데 대표의 의결 과정이 아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관리 주체가 하는 거든 입주자 대표가 하는 거든 일단 대표의 의결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의 의결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실은 입주자 대표에 올려서 그냥 의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과정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존 주택관리업자, 용역사업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입찰은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입찰 공고문상에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서 재계약하거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입찰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계약까지 줄어들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입찰을 2번 봐서 수의계약하는 거의 과정과 그냥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서 가는 이유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입찰의 방법. 요거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수의계약도 역시 계약 상대자의 선정이나 계약 조건, 계약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대표회의의 의결이다. 위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서 의결할 수 없을 때는 규약에다가 이런 절차, 10분의 1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요거를 입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20명의 동대표가 구성되어 있도록 구성원이 돼 있었는데 아까 인원이 3명 나와서 13명이 남았는데 갑자기 13명 중에 3명이 또 이사 갔어. 1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11명 이상이 돼야 아까 의결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입찰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상에 기본적인 초안을 잡아서 입찰 공고문과 이런 내용을 잡아서 규약에다 명시하라는 얘기죠. 자, 과반수 찬성을 받을 거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10분의 1 이의제기를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입찰 공고문 봐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전과는 또 명확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일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저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남아있는 대표들이 일단 입찰을 보고 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추후 승인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어쨌든 진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왜? 이렇게 절차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성원 과반수 안 됐어 그러면 우리 소장님들 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 구성원 과반수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게 이제 저렇게 되면 규약에도 저거에 대한 입찰의 절차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거, 반대하는 거, 어떤 절차 이런 내용들이 규약에 명시된 대로 다 진행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찰의 성립. 일반 경쟁이나 지명 경쟁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 경쟁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일단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출된 서류가 다 들어왔냐를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찰 보면 입찰서가 있고 입찰서 구비 서류가 있고 제출 서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 제출 서류 중에서도
제한 경쟁이다 하면 제한 경쟁에 관련된 서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이런 서류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 뭐가 있어요? 적격심사 입찰 서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적격심사에 관련된 서류는 행정처분 건수 하나만 유효한 입찰에, 그걸 안 제출했을 때 유효한 입찰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적격심사 항목의 모든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점수만 0점 처리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차이를 좀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서류는 다 제출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야. 유효한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격심사에 대한 서류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있어요. 행정처분 건수는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찰의 무효로 그냥 통보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나머지 서류는,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등급, 그 다음에 장비 보유 현황, 기술 보유 현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업 계획의 적합성 관련 제출하는, 이런 거 제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해당 점수 0점 처리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행정처분 건수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A시당초 발급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발급을 아예 A시당초 지자체에서 아예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 건수조차도 이거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이 무효로 가면 안 되고 그 역시 0점 처리하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원칙은 행정처분 건수를 제출하지 않아서 유효한 입찰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이것은 행정처분의 건수가 해당 법령에서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처분 건수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행정처분 건수가 없다면 그 역시도 입찰의 무효조건으로 가면 안 되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당 점수 0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세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적이 없어. 실적 제출 안 했어가 아니라 우린 실적이 없다라고 제출할 게 없어요라고 제출해야 제출이 서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 가시죠? 우리 제출할 서류가 없어 그러면 0점이에요. 예? 근데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제출 안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라 그래요? 그죠? 우리 신용평가 등급 하면은 최저 점수가 11점이잖아요. 서류 제출 아예 안 하면 0점 처리가 될 거고, 우린 제출할 서류가 없으니까 제출하지 못했다고 서류라도 제출하면 어떻게 줘야 될 건가? 이것도 구분이 가야 될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주택관련, 입찰대표와 관리처는 경제 입찰할 때 협의위원 성적이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 유사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제한경제 입찰을 봤더니 딱 입찰을 봤어요. 유효한 입찰로 딱 참여한 업체가 20개 업체야. 사업 설명회 하기로 해서 10분씩 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20개 업체가 다 유효한 업체로 10분씩 주면 시간이 엄청 가잖아요. 우리 못 해먹겠다 그래서 자본금 한 10억 이내 업체만 5팀 선정해야지. 요렇게 선정해서 하는 게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다 조건을 통과해서 온 팀이니까 이 팀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조건을 가야 된다. 왜? 우선 협상 대상자 또는 협의에 의한 선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찰의 무효에 관한 성입니다. 입찰의 무효. 자, 입찰의 무효는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면서 무조건 무효로 하게 되면 입찰 진행했다가 낙찰을 해야 되는데 무효로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절차가 무효가 아닌데도 무효로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의 책임도 많고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은 선정 지침을 또 위반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효를 시킬 때는 가능하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등록이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면허 등록이 돼 있고 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데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방에 참가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이거는 당연히 입찰의 무효 조건이라는 거죠.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자, 현장 설명회를 참가한 사람만 우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라고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면 현장 설명회 안 온 팀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입찰에 무효라는 거죠. 현장 설명회 참여를 요건으로 했을 땐 당연히 맞다. 특히 현장 설명회는요. 1차 현장 설명회를 하고 2차 때 그러면 현장 설명회 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1차 유찰되면 2차 때 현장 설명 그대로 하게 되지 현재는요. 왜? 요렇게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입찰 공문에 명시된 대로 현장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 요거는 입찰의 무효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입찰서 및 제출 서류, 적격 심사의 평가 서류의 경우 행정처분 확인서만 해당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 요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효한 입찰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찰 공고문에 게시된 마감 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거. 저것이 K아파트의 전자입찰로 6시까지다 그러면 6시까지 나가면 당연히 무효인데 적격 심사 입찰인 경우도 예를 들어서 6시 마감이야. 그러면 6시면 어떻게 돼요? 마감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6시 10분에 예를 들어서 동대표가 하나 이렇게 떨렁 갖고 왔고 이거 참여시켜달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된다. 원칙상 안 된다.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의 납부 시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시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재활용품 업체 입찰하는데 현장에 와서 현찰로 다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을. 현찰로 입찰해갖고 낙찰업체 결정하자마자 바로 다 돈을 논아줬어. 낙찰업체 빼놓고는. 그랬는데 나중에 근거가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은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입금증을 첨부해서 보내라. 그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나간 영수증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해놔야 저런 부분이 입찰의 무효가 이게 입찰 보증금 받은 근거가 없는데 왜 다 유효한 입찰로 돼서 이게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자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한 입찰. 당연하죠. 본인과 본인이 시킨 대리인이 아니한 입찰은 뭐예요? 당연히 입찰에 무효죠. 뭐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거. 참 저게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했다. 여러분들 저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험 입찰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입찰을 하나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A화재, B화재, C화재, D화재, E화재 거를 다 집어넣어서 혼자.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 혼자 몇 개 넣은 거예요? 5개 넣었잖아요. 화재보험에다. 안 된다.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 있어요. 화재보험 하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하나, 놀이터 보험 하나, 뭐 또 다른 보험 이렇게 했어요. 그런 보험을 대리점에서 화재보험은 A에 샀고,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D에 샀고, 그 다음에 놀이터 보험은 C에 샀고 넣었어. 이건 가능하다는 거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 가시죠? 예,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거. 지금처럼 화재보험 하나 하는데 대리점에서 혼자서 A화재, B화재, C화재, D화재, E화재 갖고 5개 다 집어넣고 자기 혼자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하든 자기가 다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서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동일한 입찰에 대해서 타인의 대리를 겸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2명 이상을 대리했다? 이거 안 된다. 자기 거는 자기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기명날인이 뭐예요?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인 안 한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의 산출 방법이나 기준이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입찰 방법, 산출 기준 및 기준을 보세요. 임금이나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공고할 때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고, 그러니까 법정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공고문상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산출 기준을 안 들으면 다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여기 광주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산업안전보건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계산 관련해서 법령이 되시면 무조건 하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법령에서 산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할 산출 방법과 기준은 공고할 때 반드시 명시하고,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거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산출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전에 공고문에다 명시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입찰 공고에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서 한 거, 이렇게 법적인 기준을 위반했거나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위반해서 입찰에 참여했다?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입찰의 무효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 자체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4대 보험 중에서 입찰에 참여했더니 2개는 우리가 4개라고 들은 거 있어요. 이거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조건을 가라고 합니다. 연차. 그럼 연차에 관한 것도 연차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만 다 내릴 거니까, 연차고, 뭐라 그래요? 연차상 줄 때 우린 다 휴가 보낼 거야. 라고 또 계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말씀드린 거고, 고용보험료나 산재도 보험료율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기준을 정확하게 주는 게 좋아요. 그 정해진 기준을 안 주면 어디는 회사 기준으로 들고 어떤 법정 기준으로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기준 자체를 어떤 게 맞냐고 대표들끼리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넣는다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약간의 그 회사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좀 틀린 게 몇 가지가 있고, 산재도 산재보험이 좀 있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기준을 법정 기준으로 그냥 딱 줄 건지 회사 이율로 줄 건지 요걸 정확하게 정해서 사전에 공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대표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입찰세 기재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의 오기가 발견되거나 개찰 현장에서 입자 대표나 관리처가 확인한 입찰, 제출 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됐다. 이건 당연히 입찰의 무효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중요 부분의 오기가 발견됐는데 뭐냐면 개찰 현장에서 발견됐다. 우리는 개찰 끝나고 발견됐다고 또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대표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개찰 과정은 끝났다고 인정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잘못 결정됐어. 그것이 확인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됐다. 저건 뭐라는 얘기예요? 복사해서 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복사해서 왔다? 당연히 입찰의 무효 조건을 통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처럼 대리점이 그래서 뭐 화재보험을 내는데 각각의 대리점들이 A 회사 게 다 싸. 다 A 회사 걸 다 제출하는데 산출력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냥 추첨해야지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산출 내역서가 입찰서의 입찰 가격과 산출 내역서 상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입찰서의 금액하고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히 입찰의 무효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산출 내역서 상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000단위 이하 절사, 예? 원단위 이하 절상, 절하. 그 다음에 뭐, 돈에 관련된 거는 뭐 절상, 나머지는 뭐 절하.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제시해야 되는 거죠. 소수점 이하는 무시.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하나의 문구 갖고서 또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 금액이 총계금액과 틀려.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금액인데 이 총계금액과 틀려. 이거 당연히 입찰에 무효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산출내역서상에 한 줄 나와 있는 이 비고란에 여기 서식 쓴 것과 계산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입찰에 무효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는 명시적 조항은 없어요. 다만 발주처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인정 못하겠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나와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의 입찰 가격을 아래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자, 입찰서가 여러분들 2015년 11월 16일 날 그 이전에 입찰서 양식과요. 그 뒤에 입찰서 양식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할 때는 아예 입찰서를 최근가 입찰서를 첨부 파일로 넣어주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서에 아라비아 숫자만 쓰고 금액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안 쓰면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찰에 무효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도 쓰고 글자도 쓰고 이렇게 해줘야 유효한 입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자입찰 방식인 경우는 8조 1항의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저 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전자입찰할 때 여러분들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입찰서를 갖다 첨부 파일 넣으라고 제출하라고 하죠. 해요, 안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자입찰에 최저가 입찰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입찰인 방식인 경우는 적격심사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전자입찰을 진행하면 입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라. 입찰 금액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가끔 받는 것 중에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했는데 입찰서 제출한 거에 뭐가 틀렸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제출받은 서류가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되는 서류 A상점. 받을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도 아닌 거고 받으면 받은 것 같고 지침 위반했다고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셨죠? 예,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13번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 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에서 건산법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보면은 일정 금액 이하는 큰 업체들이 조그만 업체들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주체는 입찰의 무효로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입찰자한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입찰 무효로 되는 이유를 뭘로 알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 문자,
그 다음에 뭐 전화, 뭐 팩스, 뭐 이런 거를 이제 명시해서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조항이 우리 협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독소 조항 같아요. 왜냐면 업체에 계신 분들이 저걸로 인해서 너무 똑똑이다 보니까 요새는 우리 소장님들이 입찰 공고문 잘못 내면 업체에서 우리 소장님들 위협합니다. 위협. 잘못 냈다고 한 번 바꿀 때는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바꾸면 대표님들이 우리 소장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저걸 공격하는 데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입찰 무효로 하는 상을 알려줘야 된다 말씀드려요. 적격심사 입찰. 자,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 최저가, 최고가 낙찰 이 세 가지의 방법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적격심사는 별표 4, 5, 6에 대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가로 하는 거고 최저는 최저가격, 최고는 최고가격으로 낙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자, 이러한 방식을 결정할 때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는데 다만 입주자 투표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리계약의 대상 금액을 명시한다. 저건요, 합리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합리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저걸로 할 거야. 다시 말해서 낙찰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적격심사로 우리 입찰할까 아니면 최저가 입찰할까를 주민들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사실은 그 공사 금액이 굉장히 큰 거라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소소한 거, 또 뭐 얼마 크지 않은 거, 뭐 경비업체 선정, 청소업체 선정, 뭐 소소한 것들까지 다 저렇게 하라고 하면 업무보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공사 금액들, 예를 들어 뭐 승강기 교체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배관 교체 공사, 뭐 상당히 막 10억 이상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야 뭐 저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금액을 낮춰놓으면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주민분들의 단지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한다. 자, 적격심사로 딱 했더니 이제 점수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딱 선정이 된 거예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액이 낮은 거. 가능하면 적격심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점수 계산한 게 있지만 그래도 금액이 낮은 애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업체를 그냥 선정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점이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격까지 동점이야. 이때는 추첨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가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다 추첨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첨으로 하면 아파트 입장에서 손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격심사 입찰이다. 그러면 쭉 했더니 같은 최고점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이야? 2명 이상이면 여기서 금액이 그래도 최저가인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게 유리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더니 또 동점이야? 이때는 추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추첨한다는 거지 대표도 의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뭐 최저가 낙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8조. 전자입찰 방식의 경우는 별지 1호 서식을 입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에 구비서류와 나머지 이 제출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한다. 제가 아까 그 입찰에 모여서 요 얘기 한번 드렸었죠. 전자입찰로 진행한다. 전자입찰, 민간이 진행하는 적격심사도 전자입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저가 입찰도 전자입찰이 되고, 이렇게 전자입찰 할 때는 입찰서를 받는 게 아니다. 입찰서는 그냥 안 받고 뭐 한다? 금액만 입력한다. 이게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 입찰서의 구비 서류하고 제출 서류 뭘로 받는다? 첨부 파일로 받는다.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금액과 관련된 것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을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자적인 입찰로 진행했다. 전자입찰의 적격심사든 뭐 최고가든 최저가든 전자입찰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금액만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 입찰서의 구비 서류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첨부 파일로 등록하면 되는 거다. 이거를 오프라인을 받는 즉시 지침이 위반된 거다. 입찰서 받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좋습니다. 자, 비전자적인 방식의 입찰 방식인 경우는 입찰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입찰서하고 이러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선정지침상에 저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각각 입찰서와 제출서를 각각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의 서류하면 각각 집어넣어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입찰서와 각각의 제출서 그냥 제출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예전과 좀 틀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입찰서 추찰.
자, 서류 제출. 자, 서류 제출. 전자입찰은 서류에 등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저녁 6시까지 도착한 거에 한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찰 10일 한다. 그러면 10일 하고 나서 마감할 때 저녁 6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감을 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하는데 입찰 공고 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할 때는 제출 시간을 6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일간의 입찰을 정하는데 10일을 안 하고 우리가 15일 입찰을 봤어. 그 15일 입찰을 정하면 마감 시간을 저녁 6시가 아니라 낮에도 땡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2시에 끝냈어. 12시에 끝내고 그 낮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이제 제출된 서류 중에서 행정처에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한 서류들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 기간을 최대한 열흘 이상 초과해서 하는 것이 낮에 마감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왜요? 행정청이 아까처럼 제가 입찰의 무효사유에 뭐 해당하는지 어쩐지 여러 가지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해당 업체가 진짜 행정처분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저녁 때 6시 마감은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할 수 없다. 입찰서를 딱 제출했어요. A라는 업체에서 제출했는데 가만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격심사 입찰을 보다가 그때 내가 원하는 업체가 안 와? 그러니까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다른 거 넣겠다고.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투탈했으면 교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개찰. 입찰대표의 관리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다만 이에 입찰 공고 예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입찰 지금 개찰하려고 그래. 참여할게. 그러면 참여하는 걸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 대표회의에서 우리 개찰할 거야. 대표회의가 아니잖아요. 개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거기서 참여해서 이해관계니까 참여할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표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다. 다만 미리 사전에 언제 개찰할 거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와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개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개찰하려고 했더니 대표의 사정이 바뀌어갖고 날짜를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낙찰자 선정. 입찰대표나 관리처는 입찰서의 제출 서류를 구조에 따른 입찰서를 개찰한 다음에 검토하고 성립 여부를 판단해라.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입찰서의 제출 서류를 입찰서를 개찰한 다음에 검토하라고 돼 있어요. 저게 참 의미하는 바가 예전 거하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입찰서에 관련된 제출서를 검토하고 입찰서를 개찰하게 해서 입찰 참가자가 없는 데는 미리 걷어내고 이렇게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액부터 보고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저 내용대로 저거 갖고 시비 거는 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볼 때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입찰서부터 확인해서 금액 얼마네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출서를 검토하라. 이런 얘기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저렇다. 순서가. 지침에서 말씀을 드려요. 입찰대표나 관리유체는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이 됐다면 유효한 입찰 가운데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뭐 당연히 뭐 선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예전에요. 이 국토부의 해석을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연경제 입찰하는데 뭐 5개 업체가 갖고 그중에 한 업체가 낙찰돼서 낙찰자 통보했어. 근데 통보받은 업체가 우리 사정으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취소하면 이 업체 빼고도 나머지 4개가 유효한 입찰이야. 그러면 이 업체 중에서 최순위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계약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유권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입장이 바뀌어갖고 어떻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입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재입찰하라고 나와 있다는 거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에 따른 사업자 선정과 이런 내용이 결정됐을 때 관리주한테 즉시 통보한다. 그래서 관련된 뭐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 통보하라는 거죠. 또 수의계약 했을 땐 그 사유까지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을 본인들이 했다면 해당 공동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하고 또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에다가 낙찰자 결정일에 다음날 6시까지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다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그죠? 또,
또는이 아니에요.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K아파트 여기다 두 군데다 다 공지하라고 돼 있어요. 특히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했을 때 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것들도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는데 다만 거기에 주인장이 누구여야 된다? 관리 주체인 경우만 인정받는다. 공동주체 이거 안 됩니다. 관리 주체가 그냥 주인장인 경우만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인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공동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 공지하면 같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똑같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저녁 6시에요. 오늘 지금 개찰했어요. 지금 개찰했으면 내일 저녁 6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결정을 안 했어 라고 하면 내일 저녁이 아니라 결정된 다음날 6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결정을 봤어. 그런데 내일 가서 아까처럼 서류 잘못된 게 나와서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입찰이 완전히 새로운 입찰로 다시 가져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결정했으면 결정된 거다. 이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정을 안 봤으면 오늘 결정 본 거 아닙니다라고 하고 내일 다시 뭐 또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결정이 안 된 거고 그것이 결정되면 뭐예요?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이니까 낙찰자가 실제 결정된 날의 다음 날 저녁 6시다. 특히 이것은 뭐예요? 공휴일 요거 휴일 요거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꼈어. 그러면 그거 제외한 그 다음날 6시. 금요일날 만약에 결정했어. 그럼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월요일날 저녁 6시.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낙찰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다음날 저녁 6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약서 공개. 계약 체결일부터 한 달 이내의 계약서를 똑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줘야 된다. 언제까지요? 한 달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를 얼마 이하는 안 쓰면 돼. 이런 말은 없어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아니 뭐 금액 뭐 10만 원짜리고 그 업체가 안 한다 그러고 안 와버리는데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써서 계약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라도 공지하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거기다 명시해서 갖고 계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감사 나온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정도는 인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계약서는 스캔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요약 정리하면 되냐? 스캔해서 그냥 올리라고 돼 있어요. 다만 스캔해서 올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개인정보 관련된 건 다 삭제하고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관리처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하고 낙찰을 무효로 공고한 경우에 재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공고를 해야 된다. 이 재공고할 때는요. 자, 보세요. 공고 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 여건의 제한 여건을 완화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한 여건의 제한 여건, 자본금 5억을 3억으로 낮춰 이런 거는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고 기간에 관련된 요거 빼놓고 나머지 숫자를 첨부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새로 넣었다든지 뺐다든지 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고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 공고라고 하는 것은 오탈자 수정한 거 이것만 수정 공고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문구를 넣거나 빼고 하는 건 무조건 새로운 공고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적격심사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평가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데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다 뭐다? 평가위원이다. 이때 평가위원이면서 입주자 대표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죠. 입주자 대표가 선정한 평가위원 추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입주민도 할 수 있고 또 뭐 소당도 할 수 있겠죠. 왜? 평가위원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 돼 있어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보세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니까 여기 보면 당해 공동택 입주자 등이다. 입주자 대표이 그냥 선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리주체가 계약자로 지금 입찰 공고문 냈어.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어. 적격심사 하는데 대표회의에서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 대표회의 하니까 소장님들은 가만히 있고 적격심사 평가위원이 다 대표님들이야. 이거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소장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 했더니 이 관리주체에다가 관리수상 플러스 시설과장, 관리과장 다 넣어서 3명이 하시는 분인데 이거 소장님밖에 안 됩니다. 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 관리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 플러스 뭐 여기 관리처가 선정한 평가위원 대표님들 뭐 이런 정도에서 평가서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 꼭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해당 공동택을 관리 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택 내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했다. 자,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에 또 참여했다는 거죠. 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해당 주택관리업자 소속으로 배치된 소장은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제외가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밖에 평가 집행에 관한 업무 수행, 그러니까 잡일들은 도와주되 평가위원회에서는 빠져. 아까 관리주체가 계약적인 경우 관리체가 반드시 평가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 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본인은 그거 빠지고 잡일만 도와주고 나머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입주자 선정한 입주민 평가위원회가 같이 돼서 동시에 같이 평가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좋습니다. 자, 5명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 결과 인정한다. 다 5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저기 몇 명이었어요?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약에서 사업수행 실적도 지금 3명, 저거는 5명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5명 바꾸니 그렇진 않아요. 사업수행 실적은 규약에 정한대로 그냥 3명이 아무 상관없고 여기는 5명 이상 돼 있으니까 어떤 아파트 갔더니 5명 이상이라니까 5명만 딱 정하신 데인데 그러다가 한 분 안 나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정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하나여 평가 결과를 유효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5명 이상이 무조건 와서 그 서류도 어떻게 돼요? 요거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이때 평가표를 포함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막 해버리니까 그거를 그냥 이것이 우리 회의록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적격심사 회의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명 이상이 서명해 있어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적격심사 평가할 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지 못한 구성원이 있다면 또 이런 사람들하고 해당 공동택 입주민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려면 입찰에 참관하고자 하려고 그러면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가면 동대표만 100명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100명이 다 평가 못 하잖아요. 10명이 평가위원 했어. 그럼 90명은 나 평가 절차 나 구경을 하고 싶어. 또는 입주민 중에 나도 저 평가하는 절차 참관하고 싶어라고 하면 규약에다가 언제까지 신청, 신청서 뭐 작성하고 어디로 제출하고 그러면 이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약에다 정해서 가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규약에 정해서 갔을 경우 인정해서 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택의 입주자행위 이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된다. 자, 입찰이 진행 중인 것은 해줄 수가 없어요. 입찰이 끝난 건 해줄 수가 있어요. 입찰이 진행 중인 건 해주지 못한다. 끝난 건 해준다. 다만 또 해주더라도 어떻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 지우고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공고는 공동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에다 공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데 내가 A 회사의 소속으로 소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 회사를 지금 배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배제하고서 나보고 자꾸 이탈 공고 내래.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소장님들 입장에서 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요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법제처에 가서 우리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행정규칙 치면 우리 선정지침 찾잖아요. 법령도 찾을 수 있고 그 선정지침 찾듯이 거기다 행정규칙이 가서 공동택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규정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14조인가 13조쯤 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직접 가입해서 요거 신청이 가능하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절차 진행하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겠죠. 해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 공고. 입찰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서 10일 전에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서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현장 설명회에 없는 경우에 안 한다. 현장 설명회에 있다. 1차 때도 10일, 2차 때도 10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일을 하는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서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전일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서류 제출 마감이 오늘 24일이야. 그럼 24일날 우리가 서류 제출 마감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산점에서 빠지고 어제부터 따지는 거죠. 어제부터 1, 2, 3, 4, 5, 6, 7, 8 해서 10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0일이 빠지는 날도 0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루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10일 입찰한다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12일이 걸리는 거예요.
12일이 걸리는데 주말이 꼈어, 중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설명회가 1차 했어. 2차 때도 무조건 현장 설명회 해야 된다. 1차 현장 설명회 했으니까 2차 때 5일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현장 설명회라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장 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상해서 5일 전에 개최하고, 현장 설명회 개최할 때는 현장 설명회 전일부터 계상해서 5일 전에 입찰 공고한다. 이건요, 아까처럼 현장 설명회가 없는 경우는 12일이 걸렸잖아요. 현장 설명회가 있는 경우는 다시 현장 설명회 전일부터 또 기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대로 며칠 돼요? 13일이 소요됩니다. 13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이가 약간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13일이 되고 12일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입찰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해서 낮에 마감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확인할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입찰 공고. 자, 이 입찰 공고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입찰 공고의 내용이 이제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열 몇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업체들이 막 그냥 소장님들 잘못했다고 막 열심히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이때는 관리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요거 용역사업자는 사업 계획으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경비 청소의 직영 운영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전행이 뭐예요? 주택관리업자 할 때 이번 입찰에 경비 청소 여기에 빠졌다 넣었다 이걸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이번 입찰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시가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위탁관리회사와 경비업체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이 틀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경비업체의 계약이 끝나서 위탁관리 계약은 아직 안 끝났어. 경비업체가 계약이 끝났으면 이것을 위탁관리회사에 바로 엎어서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종류가 똑같은 시점에 맞춰서 갔을 경우만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올해도 이제 올해 지금 작년 12월 말일까지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을 이렇게 같이 경비원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경비업법에 따른 면허 등록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허 등록 안 내는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 면허 등록이 안 됐으니까 주택관리업체 사업자 선정집에 위반되도 막 그냥 그 업체를 바꿔서 간 경우가 일부 있어요.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같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종료됐을 때를 그때 바꿀 수 있는 시점으로 인정을 한다. 중간에 바꾸는 거 안 맞다고 사실 얘기를 한다. 요 정도는 일단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설명회 개최할 때는 일시 장소, 또 참가 의무. 참가했을 때 우리 참여할 수 있고 참가하지 못하면 못해. 이런 내용이죠. 입찰의 종류나 낙찰의 방법. 우리가 일반 경쟁이야, 제한 경쟁이야 이런 것들, 이것이 최저가야, 최고가야, 적격심사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얘기죠. 하면서 적격심사 입찰인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세부 배점 간격이 배치된 배점 평가표를 포함해서 공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데 가면 저 세부 평가표를 갖다가 우리가 현장 설명회 때 줄게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 안 된다. 입찰 공고 때 무조건 같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찰서 등의 제출 서류. 그래서 19조에 따른 제출 서류 하는다. 이 제출 서류를 목록과 서식 제출 방법, 마감 시한 요것들을 갖다 다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개찰의 일시 장소 언제까지 어디로 갖고 와. 또 전자입찰인 경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투찰해.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입찰 참가자에게 관한 사항.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조에 따라서 입찰 무효가 있는 경우는 해당 입찰자한테 입찰의 무효 사용 우리가 뭘로 통보할까? 아까 팩스, 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도 여기다 공고문상에 명시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찰 가격, 입찰 관련 유의사항, 산출 기준과 방법 요거 반드시 제시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연차수당이 어떻고 퇴직금이 어떻고 4대 보험이 어떻고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반올림이야, 445입이야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각각의 항목마다 1원 이상 이렇게 명시해서 갔을 때 요거 가능하냐? 요거 가능하다고 국토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하 얼마 이상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적격심사 입찰할 때 가능하다. 최저가 입찰도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산출력서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고 며칠 안에 계약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일 안에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입자 대표가 걔가 안 체결하고 도망다니는 데가 있어요. 10일 지날 때까지. 그거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업체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찰 보증금, 요거, 입찰에 참여했다가, 빠져나갔을 때 이거 우리 귀속시키겠다. 요거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공고문상에 명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넣고 싶은 걸 넣는 게 아니라 1호부터 11호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 공고에.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의 사항을 넣어서는 지침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자입찰. 똑같이 이거 서류로 제출하는 걸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는 거고,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고기간. 자, 요거 볼게요. 사항.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인 파일 형태의 입찰 공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전자입찰을 보는데 전자입찰 화면상의 내용과 여기 그 첨부된 파일의 내용이 서로 틀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입찰 공고문 첨부된 파일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만 입찰 공고일에 관한 거, 이 공고일만큼은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된다.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입찰 공고일에 관한 기준만큼은 그냥 화면상에 나와 있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에 관련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장 설명에는요,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 설명회 때에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제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입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제안돼서 이걸 꼭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과도한 제한으로 반드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찰 공고문에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참가 자격의 제한입니다. 참가 자격 제한. 이거 보세요. 자, 주택관리업자가 입찰 공고일 현재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수의계약 경우도 해당한다. 자,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입찰 공고일 현재. 뭐가? 보세요. 면허 등록이 공고일 뒤에 등록해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야. 뭐가 기준이? 입찰 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이야.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 입찰 공고문 보면 영업정지 처분 받은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제출받겠다고 서류 제출 요구하는 데 있어요. 과도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출받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는 서류예요. 아까 왜 낮에 이걸 확인하라고 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업체가 등록한 해당 구청, 시군구청에다 전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국세지방세 완납하지 않은 경우 이 국세지방세 요 유효기간 보통 한 달 또 거기에 보통 명시가 돼 있죠. 언제까지 유효기간 돼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입찰 공고일 현재 기간 안에 들어와 있냐 아니냐 요것이 참가 자격의 제한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거 입찰 이 국세지방세 같은 경우는 날짜를 거다 위조해 갖고 예전에 제출해서 대전 지역에서 아주 막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제출된 서류만 갖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업체하고 짜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30명 소장님이 불려가서 조사를 3시간씩 받고 온 데가 있어요. 자, 입찰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당연히 뭐 이거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이거는 참가 자격이 없다. 해당 입찰과 관련해서 금품, 물품, 발전기금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에게 제공한 자. 보세요. 발전기금을 제공한 자. 뭐가? 입찰 공고일 현재.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입찰 공고 날짜 지나서 제출하면 괜찮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안 된다. 국토부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문구상은 저렇습니다. 문구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물품, 금품, 발전기금 입찰 공고일 현재라고 돼 있지만 중간에 제출하면 다 안 되는 걸로 국토부에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구상은 좀 안 맞아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해당 공동주택의 구성원이 임원으로 소속돼 있다. 돼 있으면 아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가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내용이 이런 거 있어요. 동대표 자격에 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대표의 결격 사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내가 A사 소속에 A사 회속에 소장을 다른 아파트에서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동대표 하고 싶어. 이거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 소장도 안 되고 직원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회사 소속에 나는 소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장하려고 동대표 하려고 그래.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건 아직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주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어쨌든 내가 위탁관리 회사 소속에 소장을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입찰 공고일 현재. 그죠? 입찰 공고일 현재. 입찰 공고일 현재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보세요. 입찰 담합이 있으면 무효가 참가자에 제한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입찰 담합으로 뭐라고 했어요? 공정거래에서 과징금 처분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징금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됐냐 아니냐. 여러분들 저거 하시려고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가서 저거 확인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거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아까 국세, 지방세 이거 보는 거 홈택스 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가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민원증명에 가시면 여기 증명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은 여러분들 그 떼온 서류에 발급번호에다 넣으시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발급된 건가 아닌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정부 24시 가서 똑같이 맞습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확인해 보세요. 저거 갖고 진짜 문제가 심각해졌으니까요. 공정거래에 들어가시면 심결 법령이라고 있어요. 여기 의결서 가셔갖고 여기 보시면은 기간, 여기 아까 6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기간 6개월 넣고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에서 6개월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과징금 넣고 여기다가 또 클릭을 하면 부당한 공동회의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회사 이름 넣고 딱 클릭을 하시면 그 회사에 관련돼서 처분받은 게 쭉 나옵니다. 처분받은 거 나오면 그거를 다시 오픈을 해봐야 돼. 왜? 그 오픈해 보면은 과징금 처분받은 데도 있고 시정명령 받은 데도 있고 다른 거 받은 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 딱 이겁니다. 자, 사본이라고 써 있는 건 다 사본이에요. 사본이라고 안 써 있는 건 다 뭐예요? 원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본인데 어떤 사람이 전자입찰하면 다 첨부 파일이잖아. 첨부 파일인데 원본인데 첨부 파일 넣으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원본 대조필 이렇게 해서 쓴 사람이 있어. 그거는 원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본이라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좀 이해 가세요? 예. 그냥 스캔 떠갖고 그냥 보면 원본인데 거기다가 대고 굳이 또 자기가 잘하겠다고 원본 대조필을 찍으면 그게 사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제출 서류인데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할 거 뭐냐면요. 2015년 11월 16일에는요. 일반 경쟁 입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본사의 주택관리업자 본사의 기술 능력, 장비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 실적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다가 내용을 제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2015년 11월 16일 날 이후에 저 서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말고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8번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요 치료 서류까지 필요한 서류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지 나머지 요거라고 해서 별개를 막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격심사 입찰하면서 사업설명회 할 거고 사업설명회 때 받을 그 설명회 자료 내놔. 이건 가능하겠지. 왜? 적격심사 평가 서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별개 서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할 때는 주택관리업자는 위탁수수만 갖고 할 거냐 또는 일반관리비하고 위탁수수를 합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입찰 보기 전에 확인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대표들끼리 결정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아니 왜 위탁수수료는 싼데 우리 관리비가 너무 비싸 이 업체 이상한 이렇게 갖고 또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 갖고 결정할 거냐 위탁수수료 갖고 결정할 거냐 합친 거냐 따로냐 이거 결정 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용역사업자 할 때는 용역비에다가 용역 전체 기간의 계열수를 곱해서 산정하다. 총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총액으로. 2년간 위탁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인데 1년치 금액만 계산해놨어. 이건 뭐예요? 금액 잘못 넣은 거니 다 아웃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산출 기준이 부적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역시 0원 이상 입찰을 꼭 해야 가능하다. 1원 이상인 입찰은 유효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입찰 정보 및 낙찰 금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하라. 자, 낙찰된 금액대로 해야지 얼마 깎아서 계약합시다 하는 순간에 저거에 위반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저 조항 때문에 또 우리가 중간에 막 계약을 해지하고 또 넣고 하는 것조차도 저 조항 때문에 자꾸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내용도 앞으로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될 내용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낙찰된 계약자가 10일 이내에 안 했을 때 낙찰의 무효로 될 수가 있고 보세요. 대표인은
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을 한 달 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받아야 된다. 이 조항도 상당히 재미있는 조항이에요.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데 규약에 3개월 전부터 하게 돼 있어요. 업체 선정했는데 결정이 딱 됐어. 한 달 반 만에 결정됐네. 그러면 아직 업체가 새로 바뀌었어. 들어오지도 않은 업체 저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업체가 새로 바뀌어서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놔야 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탈 가격의 상한가를 공제할 수 있다. 자, 우리 주택관리업체 사업자 선정기 지문요, 내가, 예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상한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견적서 3개 받거나, 자치단체에서 자문 받거나, 건축사 기술사 받거나, 또는 뭐 공동체 관리지원사에서 자문 받으면, 이러한 경우는 상한가 산정할 수 있다. 언제 쓰면 좋냐? 장기선 계획에 의한 그 장기선 충당 금액 초과되면 우리 장기선 계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할 때 견적서 3개 받아서 상한가 산정하고 올려서 입찰 공문에 올려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견적서 3개 받았을 때는 3가지 중에 유리한 거 쓰면 좋겠다. 최저가다 그러면 4억, 5억, 6억이면 얼마짜리? 4억짜리 걸고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잡수입의 경우는 요 2번, 3번, 4번은 안 되고 요 견적서 3개 받아갖고 입찰 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수입의 경우도 상한가 산정이 가능하죠. 여기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 거, 하한을 공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다. 장기수원 계획은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계획 금액 자체는 그래서. 근데 입찰 볼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총 공사 금액으로 진행한다. 잡수입, 요거 잡수입도 역시 3장을 준용한다. 잡수입이나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이런 것들 제3장을 준용해서 다 진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입찰 보증금. 자, 보증금 보세요. 입찰 보증금은 10분의 5 이상이에요. 10분의 5가 아니라 10분의 5 이상이니까 이상 금액으로 들어온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인정해줘야 되고요. 보시면은, 주택관리업자 계약이나 용역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단가 계약인 경우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건 뭐예요? 계약이행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공사는 100분의 20. 요것들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0%냐, 20%냐, 이거는 10이냐, 20이냐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딱 정해져 있죠. 100분의 10, 100분의 2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입찰보증금은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 100분의 20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이나 공산품, 계약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것들을 면제할 수 있다. 누가 결정했을 때?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체에서 저걸 거꾸로 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표에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계약금 안 했을 때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용품 요거 낙찰 금액에 몇 퍼센트 또는 3개월 선납, 6개월 선납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행 증권 아까 10% 먼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미리 이걸로 선납을 받았으면 굳이 같이 또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하자보증금. 여기 보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돼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좀 내려가면은 보통 우리는 100분의 2 정도 받으면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보통 100분의 10 정도를 지금 많이 받고는 있더라고요. 현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이 달성됐으면 반드시 요거 다 반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특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돼서 반납할 때 요거 반납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자 보증금 이거 증서 반납할 때는 반드시 이 증서 관련해서 하자가 있는가 확인하고 줘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줬다. 특히 여기 나온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사업 주체 하자 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 기간이 틀리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숨도 안 쉬고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하나의 그 테마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의 테마가 정말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막 들으면서 말씀을 더 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뭐 말은 빨라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께서 광주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또 교육의 장소 목적을 갖고서 여러분들 진행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은 오래 근무한 소장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최신의 법규와 최신의 이런 걸로 무장한 소장님들이 정말 잘하는 소장님입니다. 정말 오래된 소장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소장님들 아침에 도장 찍으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아침에 도장 찍고 없어지면 자리도 바로 없어지잖아요. 예? 엄청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일 많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하시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저는 이제 98년도에 이제 일단 이 업계에 와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지금도 열심히 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일을 뛰는데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소장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기는 물어보면 되는 거고 열심히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우리 협회장님과 같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